뉴스 브리핑. 에밀리 머피 연방청무청장은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위해 법령이 정한 $630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 서비스를 위해 $100만 승인된다고 전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서한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늦어지게 된 것은 백악관을 포함해 행정부 어느 누구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밝히고, 하지만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위협을 온라인과 전화로 받았고 내 안전, 가족, 직원, 심지어 내 애완동물에게까지 수천 개의 협박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장의 결정이 두려움이나 편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총무청은 대선 승자를 뽑거나 인증하지 않으며 대선 승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 총무청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인수인계와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트럼프 팀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녀는 괴롭힘, 위협, 학대를 당했다며 이 같은 일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총무청 직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윗은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장이 바이든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직 인수인계와 관련한 지원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이 요청해 실시되는 조지아주 재검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재검표는 카운티별로 개표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재검표 마감 시한은 오는 12월 2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가브리엘 스털링 선거 담당관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는 힘들다며 이번 감사가 우려를 잠식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측 법무팀은 새 재검표는 조지아 주법과 미국 헌법의 모든 측면을 준수해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됐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 2명과 함께 재검표 과정의 일환으로 서명 확인도 요청했지만 레펜스 퍼거 국무장관실은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재검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전 보건부 장관을 지낸 중국의 황지후 장기이식개발재단 이사장은 지난주 북경에서 열린 장기이식 포럼에서 중국의 경제개발계획 선상에 맞춰 장기이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이사장은 미국에서 매년 3만 건의 장기이식이 이루어진다며 중국은 매년 5만 건의 장기이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기이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TD 방송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병원과 의사들이 장기이식 사업을 더 손쉽게 하도록 법규를 개정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설명되지 않는 장기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수사를 촉발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1948만 명에 이르며 그중 82만 명이 작년 한 해에 새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국총기협회 NRA, ILA가 발표했습니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허가 수는 2016년에 비하면 34%나 증가한 것이라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총기 구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브라이트바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기 구입을 위해 실시하는 신원 조회수가 매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4개 주에서는 성인 인구의 10% 이상이 총기 휴대 허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는 총 4억 3,400만 개의 화기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의뢰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중 79%가 올해 대선을 불법과 부정으로 빼앗긴 선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에 투표한 유권자 중 83%가 언론이 적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바이든에 투표한 유권자 중 72%는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상에서 1,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율은 2.5%입니다. 영국 정부는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교통부는 국제여행과 사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는데, 그랜트 샵스 장관은 여행업계가 팬데믹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객은 검사 비용으로 100파운드 이상을 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항공사 퀀타스의 앨런 조이스 대표는 어제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용이 가능해지면 국제선 탑승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탑승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항공사는 퀀타스가 처음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이스 대표는 호주를 언급하면서 국내선에서 접종을 의무화할지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국제선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샤 랜스 버텀스 애틀란타 시장이 애틀란타시 역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LGBTQ 국장 자리를 신설하고 시장 직속으로 LGBTQ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대 LGBTQ 국장에는 말릭 브라운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시 직원 및 방문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들에 대해 조언하게 되며 여기에는 문화 겸손 교육이 포함된다고 시장실은 전했습니다. 버텀스 시장은 또한 시 전역의 LGBTQ 시민 리더, 인플루언서 및 옹호자로 구성된 시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을 떼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캘리포니아주가 주 내 차량용 연료 효율, 즉 무배출 요건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은 신규 판매하는 경차와 중형차 100%를 전기차가 되게 하는 엄격한 연비 기준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연방 총무청이죠, GSA가 드디어 어제 조 바이든 선거 캠프,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측에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따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지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락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 이름을 지명을 해줬는데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드디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다라고 영국 언론들이, 가디언을 비롯해서 영국 언론들이 또 그런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제 드디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의 대접을 받는다. 결국 정부도 당선인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내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투표는 끝났고 개표 과정, 그리고 개표 집계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주가 지금 개표 작업이 다 끝났지만은 아직까지도 6개 주에서는 지금 그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리고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거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다. 어느 후보가 확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 당선인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GSA가 바이든 후보 측에다가 그런 연락을 했느냐? 이 연락한 서신의 내용을 보니까요. 에밀리 머피라는 GSA 청장이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 내용에 보면은 이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서한 내용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서한 내용에 보시면은요, 에밀리 머피 청장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백악관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요. 이 이야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GSA 청장을 압박을 넣어가지고 너 아직 선거 결과 안 나왔으니까 함부로 대통령 인수인계 이거 시작하면 안 돼 라고 압박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결정은 내 스스로 내린 것이다,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내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만 내가 압박을 받은 것은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늦추라고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하라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내 안전, 내 가족, 직원, 심지어 내 애완동물에게까지 협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수천 개의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도대체 협박을 했는지 알 것도 같으면서 이해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머피 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두려움이나 편애, 누구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히고요. 총무청은 대선 승자를 뽑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인증하는 기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선 승자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확한 말이죠. GSA는 총무청은요, 그냥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상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SA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니네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표도 많이 얻었고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대통령직 인수인계하는 거를 정부에서 돕지 않느냐라고 오만 가지 협박을 했던 겁니다. 하려면 청장한테만 하든가 왜 모든 직원들을 괴롭히고 이 청장의 가족들 거기에 대해 애완동물까지 괴롭힌단 말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은 이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청장한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인수인계 작업 시작해라. 당신들 그렇게 괴롭힘 당할 필요 없다. 내가 못 보겠다. 인수인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조 바이든한테 인수인계 해주듯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라. 양쪽 캠프에다가 다 같이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현행 법상 대통령직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금이 630만 달러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직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당선인들은 현재 지금 국무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계획을 그 근거에서 세우게 되는데 이 브리핑 받는 것들도 다 행사로 들어가서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이 비용도 연방정부에서 대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액이 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조 바이든 후보에게 오픈해 주면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측, 그러니까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오픈해 주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야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선인이 어느 누구도 확정된 당선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이 사람이 당선인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합법적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은 개표가 진행 중인 주들이 아직 여러 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수인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 바이든 후보가 진짜 대통령으로 확정이 돼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이런 인수인계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절차상 그리고 법규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법으로 이끌어야 할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그 법 절차들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 위주로 일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협의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만들어내서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이죠. 그냥 무조건 내가 맞으니까 나를 따라라라고 외치고 그냥 강제로 하게끔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이러는 거는 정치인이 아니죠. 그거는 깡패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답답해서 좀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하여간 앞으로 어떻게 일이 더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조지아주는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다시 재검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검표는 주 정부에서 너무 표차가 덜 났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에 표차가 너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겠다 해서 자동 재검표가 실시가 됐던 것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검표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요청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후보 사이의 표차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약 0.26%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 차이를 razor thin, 그러니까 진짜 얇은 차이, 얼마 안 되는 아주 박빙의 차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재검표에서 14,000표 차이 나는 두 후보가 지금은 이제 12,500표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표 차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하는데
재검표는 좋은데 그냥 단순한 리카운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전에도 했던 이야기죠. 단순한 리카운트 해봤자 기계가 세나 사람이 세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요구했던 것도 그렇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분명하게 성명 발표를 하면서 요구했던 것도 그것인데 부재자 투표에서 우편 투표로 들어왔던 우편 투표물에 봉투에 있는 서명 확인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 국무장관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세 번째 검표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막 내뱉어도 되는 건지 이게 담당자로서 할 말인지 어떻게든 해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안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번 재검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한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세는 거나 컴퓨터가 세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거기 차이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지금 관건은 이게 아니라 이 투표용지 자체가 합법적인 투표용지냐 아니냐를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재검표 과정에서 참관인들 그리고 이 감시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언들을 쏟아냈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표인데 바이든 쪽으로 숫자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나왔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분명히 우편으로 온 투표용지여야 하는데 접힌 자국이 없다. 우편으로 왔으면 이게 접혀져 있어야 되는데 접히지 않고 그냥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컴퓨터에다 스캔해가지고 단순하게 기계가 리카운트하는 것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12월 2일까지 끝내겠다. 누가 빨리 끝내라고 뭐 자꾸 뒤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날짜에 자꾸 민감해하는지 사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어차피 그래봤자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계속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송을 통해서 이 결과가 불법 선거였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계속 항의를 할 예정이고 또 여기에는 주의회의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나서서 동참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주 상원, 주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명단을 만들긴 하지만 주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회에서 명단을 보냈을 때 연방의회에서 또 이 명단을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든지 이 블락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 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IQ가 한 자리밖에 안 되는 저능아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표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얘기가 아니라 이 표 자체가 잘못된 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언이 잘못됐으면 나는 법정에서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아예 서명을 해서 진술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보였는데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숫자 세기만 하고 있다라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하여간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정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의회에서 이 일들이 처리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의견 제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 종합보험. 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장기 이식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나라다.
이건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실종사고라든가 혹은 불법적인 장기 척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장기 이식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전직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던 양반이 중국의 장기 이식이 경제발전 계획하고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장기 이식이 언제부터 경제발전 계획과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움직여야 했던 것인지,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장기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기 이식을 더 장려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TD 방송에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일본에 있는 한 중국계 교포가 중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수술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린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왜 중국으로 귀국을 했느냐? 일본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중국으로 오니까 열흘 만에 심장 이식, 이 환자한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생체에 맞는 심장이 무려 3개나 열흘 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마치 자랑하듯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 8월에 중국 정부에서 법규를 만듭니다. 좀 더 많은 병원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이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법규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수술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심장 수술 같은 경우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1년에 800건 이상의 수술을 했던 의사들이나 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800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출근한 날에 하루에 한 3건 이상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아주 특수한 소수의 정예 의사들에게만 이런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 장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장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자격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원도 특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했고, 장기에 대한 보관도 신선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장기 이식 수술률을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관 기관에 대한 규제도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새로 법규가 내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된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나온다거나 수술이 실패했다거나 하는 확률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학회에서 있었던 이 이사장이라는 사람, 황지푸라는 이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장기 이식 개발 재단의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미국은 1년에 3만 건 정도의 장기 이식 수술이 있는데 중국은 앞으로 이것을 능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3년 안에 연 5만 건의 장기 이식 수술하는 나라로 발전시킬 것이다. 네, 이걸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인구의 3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 이식 수술이 당연히 많은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3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연간 5만 건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 문제는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계획이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하고 맞물려져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르면 의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 요구치에 지금 의료계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보건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문제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경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보건 문제를, 건강 문제를 경제 논리로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나라일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이식 수술, 특히 이 장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장기 밀매에 대한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 이러한 그 장기 밀매단들이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건, 그리고 장기를 기증하는 것들은 이거는 사회의 미덕이고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귀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돈벌이로, 경제 성장의 논리로
마치 이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라는 잘못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장기이식을 권장하는 이런 추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저희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애틀란타 시에서 LGBTQ 잘 아시죠? 네, 성소수자들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LGBTQ에 대한 담당을 아예 공식으로 국장급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시장 직속으로 LGBTQ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애틀란타 역사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LGBTQ 국장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이제 시 직원, 그러니까 시의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방문객들, 애틀란타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LGBTQ에 관련된 어떤 뭐 인권 옹호 같은 그런 식의 정책이겠죠. 그리고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사업에는 문화적 겸손 교육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Cultural Humility Education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문화적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개인이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문화적 정체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교만하다거나 오만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무조건 자기를 숙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오만하거나 교만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적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타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우월감, 그런 교만함이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평등하게 보는 그렇게 두는 것이 평등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 자기 비판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문화적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이 문화적 겸손을 교육을 한다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생활 예절이라든가 에티켓 같은 거를 공부한다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거든요.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 자녀들한테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준다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문화, 이 전통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 주어야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방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려면 상대방의 어떤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사실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문화적 겸손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국적에 다른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국적에 다른 게 아니라 성이 다른, 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우월하지 않다라는 자기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기존의 남자와 여자 단 두 개의 성만 인정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고 자기 비판을 해야 되고 전혀 다른 제3의 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일반인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시 공무원들한테 먼저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틀란타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그러한 교육들을 은연중에 받을 수 있게끔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편하는 이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